자, 오늘 강의는 법조문과 친해지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주로 법조문의 체계, 형식, 내용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할 거예요. 자, 목차 한번 봅시다. 법조문의 체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법조문은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리고 법조문 내용 중에 일부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법조문의 체계와 관련해서 자, 상위 구조와 하위 구조로 나눠서 볼 텐데요. 시험에서 주로 묻는 것은 하위 구조이긴 하지만 우리가 전반적인 체계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상위 구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법조문의 상위 구조는 편, 장, 절, 관 이 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편은 법조문 구조에서 가장 높은 단위이고요. 장은 논리적 체계에 따라서 구분하는 단위. 절은 장을 세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위고, 관은 절을 세분화하기 위한 단위입니다. 우리가 푸는 시험 문제에서는 편, 장, 절, 관이 문제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실제 법조문에서는 어떻게 구성되는지 한번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민법 제3편, 제1장, 제3절, 제1관 이런 식으로 편, 장, 절, 관 이렇게 구분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상위 구조로 이러한 호칭들을 쓰는구나. 그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위 구조. 여기는 중요해요. 하위 구조는 조, 항, 호, 목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먼저 조. 법조문의 가장 대표적인 단위입니다. 제 몇 조, 제 몇 항 이렇게 부를 때 우리가 가장 흔히 쓰는 법조문 단위라고 볼 수 있어요. 항은 조의 내용을 세분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호는 조나 항에 포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나열할 때 쓰는 단위예요. 나열한다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될 것 같고, 목은 똑같이 나열하는 건 같은데 이 목의 경우는 호에 포함된 사항을 나열할 때 사용합니다. 자, 이것도 사례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법조문 보시면은 제 땡땡조 하고 괄호 안에 관광, 상륙, 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부제가 붙어 있는 조가 있을 수 있고 부제 없이 바로 조문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기에는 부제가 달린 조문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조하고 호를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우리가 조문을 읽을 때 조, 항, 호에는 앞에 제자를 붙여서 읽어요. 그 제1조, 제1항, 제1호 이런 식으로 많이 읽고, 목의 경우는 앞에 제를 붙이지 않고 가목, 나목 이렇게 읽습니다. 참고로 보세요. 자, 그럼 이 법조문 사례의 경우는 제 땡땡조, 제1호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례에서는 이제 항도 보이죠? 목도 보이고, 항은 법조문에서 이렇게 원본호 동그라미 1, 동그라미 2 이렇게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의 경우도 제 몇 항 이렇게 읽어주시고, 그 아래 항에 관련된 사항을 호에 나열해 주었고, 그리고 호와 관련된 사항을 목에 나열해 주었죠. 그래서 이 조문의 경우는 제 땡땡조, 제 2항, 제 3호, 가목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조문의 형식을 한번 볼게요. 자, 법조문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문장과 좀 다르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근데 법조문도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쓰인 문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 구조와 거의 유사합니다. 다만 법조문에서 부르는 호칭이 약간 달라요. 하나씩 봅시다. 주체라고 있습니다. 주체라는 거는 문장의 주어에 해당이 돼요. 웬만해서는 생략되지 않는데 한국어 문장 특성상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도 흔하듯이 법조문에서도 문장의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다음에 효과. 효과는 문장의 서술어에 해당합니다. 한국어 문장에서 서술어는 웬만하면 거의 생략되지 않죠. 특히나 문어체에서는요. 법조문도 마찬가지예요. 법조문도 서술어는 거의 생략되지 않습니다. 아까 보았던 호나 목에서처럼 어떤 사항을 나열하는 게 아닌 한은 서술어도 거의 생략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이 법조문을 분석하실 때 가장 먼저 찾아야 될 거는 이거 두 개예요. 주체와 효과. 이 두 가지는 웬만하면은 거의 생략되는 경우가 별로 없으니까. 그리고 주체와 효과를 찾아야 그 법조문 핵심 내용을 찾는 게 수월해집니다. 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한번 볼게요. 자, 객체라는 거는 효과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객체라는 게 목적어를 뜻하냐? 반드시 목적어를 뜻한다고 보긴 어려워요. 물론 목적어에 가까운 개념이 객체이긴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부사구 형태로 제시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효과가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를 상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그걸 찾으셔야 객체가 무엇인지, 누구인지를 판단할 수가 있어요. 다음에 요건. 요건은 원칙 또는 조건을 뜻합니다. 객체와 마찬가지로 요건도 이 문장 안에서, 법조문 안에서 얼마든지 생략할 수 있어요. 다음에 예외. 예외는 단서 형태로 주어지는 경우가 흔한데, 이 경우는 요건이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다면 예외는 좀 특수하거나 말 그대로 예외적인 케이스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략 가능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체, 요건, 예외는 반드시 들어간다는 보장은 못해요. 하지만 주체와 효과는 웬만하면 포함되어 있으니 주체, 효과 먼저 파악하자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앞서 봤던 법조문이죠. 자, 땡땡조 관광상륙허가. 자, 한번 읽어봅시다. 출입국 관리공무원은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 운송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에 승선한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를 신청하면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장에서 주어는 뭔가요? 그리고 서술어는 뭔가요? 그 각각을 찾으면 우리가 주체와 효과를 찾을 수 있어요. 자, 이 문장에서 주어는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이죠. 그럼 여기를 우리가 주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효과는 어디냐? 3일의 범위에서 승객의 관광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 여기까지가 효과예요. 물론 효과가 서술어와 유사한 개념이다 보니 허가할 수 있다. 이 부분만 효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앞쪽에 있는 내용을 객체로 판단할 수도 있는데, 근데 이 허가라는 것 자체가 무엇을 허가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다 보니 좀 효과에 해당하는 범위를 좀 넓게 잡은 겁니다. 그럼 객체는 뭐가 될까? 자, 객체는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외국인 승객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외국인 승객에 대하여, 이것은 목적어는 아니잖아요. 일종의 부사어구인데 여기서는 객체처럼 기능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들은 뭐냐? 나머지들은 다 요건으로 보시면 돼요. 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하는 여객 운수 선박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선박이 승선한. 여기까지만 놓고 보시면 여기 굉장히 많은 요건이 들어가 있는데, 첫째, 관광을 목적으로 해야 돼요. 둘째, 대한민국과 외국 해상을 국제적으로 순회하여 운항을 해야 되고, 셋째, 그렇게 운항하는 여객 운송 선박이어야 되고, 그리고 넷째,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되고, 다음 다섯째, 선박이 승선을 해야 돼요. 이러한 요건들을 모두 갖춘 외국인 승객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효과를 부여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 요건이 하나 더 있죠. 그 선박의 장 또는 운수업자가 상륙 허가를 신청해야 한다라는 것. 그리고 다음 각 호의 요건으로 총 4개의 요건을 제시해 주고 있죠. 요건을 나열한 형태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호로 표시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문장 안에서 형식을 따졌다면 법조문이 2개 이상이 되면 어떻게 될까? 그때는 우리가 전단, 후단 또는 본문, 단서 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조문의 경우 2개의 문장을 넘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많아야 2개의 문장, 때로는 하나의 문장,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있는 문장을 전단 또는 본문이라 하고, 뒤쪽에 오는 문장을 후단 또는 단서라고 불러요. 즉 전단 첫 번째 문장이고 후단은 두 번째 문장, 본문 첫 번째 문장이고 단서는 두 번째 문장이에요. 다만 후단과 단서의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단서의 경우는 그 문장의 시작이 단 또는 다만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점입니다. 자, 다만 이렇게 시작한다라는 거는 앞쪽에 있는 내용도 맞지만 이러이러한 특별한 상황에서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어. 그런 의미로 단서를 쓰거든요. 그래서 법조문을 해석하실 때는 이렇게 단서가 나와 있는 건 아닌지, 단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땡땡조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정 육성. 제1항이죠. 시장군수구청장, 이하 시장 등을 한다.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직접 또는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럼 이 문장 보시면 딱 두 개로 이루어져 있죠. 앞쪽에 있는 부분을 전단이라고 한다면 뒤쪽에 있는 부분은 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후단에 있는 문장은 전단에 있는 문장을 좀 보충해주고 부연해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사례를 보시면 제땡땡조 포상금의 지급. 국세청장은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에게 그 신고를 통하여 징수한 금액에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포상금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라고 했네요. 자, 여기도 두 개의 문장이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뒤쪽 문장이 다만이라는 접속 부사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우리가 본문 단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원론적인 내용의 단서에는 좀 더 예외적인 케이스, 좀 특별한 케이스를 제안해서 설명하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법조문의 내용 중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가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입니다. 자, 먼저 재량행위부터 볼게요. 우리가 평소에 재량이라는 표현 언제 주로 쓰나요? 너 이거 해도 돼 라고 허락해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질 때 우리가 나한테 재량이 있어, 재량권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재량행위는 이러이러한 것을 선택해서 내가 할 수가 있어, 선택사항이야, 그런 의미가 있고, 반면에 기속행위는 쉽게 말하면 의무사항이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재량행위의 경우 여러 행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규정 위반인 것은 아니에요. 법문에서는 무엇 할 수 있다 이렇게 서술되어 있다면 10중 8구 재량행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기속행위. 의무사항이라고도 했는데 어떤 행위를 할지 여부에 대한 자유를 인정하지 않아요. 이러이러한 규정을 만족했다면 이러이러해야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한다라는 거죠. 규정대로 하지 않을 경우 대부분 규정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문에서는 무엇 하여야 한다, 무엇 한다.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주의하실 게 단서 또는 예외가 지시되어 있을 때에는 해석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원론적으로는 재량행위로 규정을 하는데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재량을 없애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기속행위로 규정을 하되 또 어떤 경우에는 재량행위처럼 해석이 되는 그런 식으로 규정한 경우도 있으니까요. 사례를 좀 봅시다. 자, 땡땡조 고액 상습 체납자 등의 명단 공개. 국세청장은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5억 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국세가 이의신청, 심사 청구 등 불복 청구 중에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조 관어사업의 제한. 제1항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국세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 이하 허가 등이라 한다. 이 갱신이 필요한 사업의 주무관서에 그 납세자에 대하여 그 허가 등을 하지 아니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세무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주무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즉시 해당 서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자, 여기서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해 봅시다. 자, 재량행위의 경우는 뭐뭐 할 수 있다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국세청장은 공개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끝나는 문장이 재량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문장들은 기속행위에 해당이 돼요. 첫 번째 법조문에서는 다만
그래서 단서의 형태로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공개할 수 없다,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돼서 기속행위로 바뀌는 겁니다. 제일 아래에 있는 문장에서도 이러이러한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성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라고 의무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속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험에서 자주 묻는 내용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우리나라 지방행정체계는 광역자치단체랑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나누죠. 광역자치단체장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뜻하고, 이 광역자치단체에는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특별시는 딱 하나 있죠. 서울특별시. 그리고 광역시의 경우는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이런 것들이 있고, 도는 경기도, 전라도, 강원도 뭐 이런 도들이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가 있죠. 그리고 특별자치도, 제주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자치단체들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라고 하고, 그 장을 우리가 광역자치단체장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기초자치단체장보다는 좀 더 높은 상위의 권한을 갖고 있어요. 법조문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시도지사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음 기초자치단체장은 기초자치단체의 장이죠.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들로는 시, 군, 자치구들이 있어요. 여기서 자치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특별시나 광역시에 포함되어 있는 자치구들을 뜻하고, 일반 시에 포함되어 있는 구는 자치구가 아닐 수 있어요. 즉, 일반 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라면 그 시 산하에 포함되어 있는 구는 자치구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 성남시 자체가 기초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분당구는 자치구는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세요. 자, 이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 영역 안에 위치해 있죠. 법조문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라는 표현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가리킵니다. 자, 법조문에서는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 성격에 따라서 법적 권한을 다르게 명시한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문제 푸실 때는 이 점을 꼭 주의를 해주세요. 자, 그럼 사례를 한번 봅시다. 자, 땡땡조 제1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아이 돌보미의 양성을 위하여 적합한 시설을 교육기관으로 지정 운영하여야 한다. 제-조 문화관광형 시장의 지정 육성,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는 직접 또는 상인 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문화관광형 시장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및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 여기서 먼저 광역지방자치단체장부터 찾아봅시다.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여기가 광역자치단체장이죠. 그리고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겠죠. 그리고 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법조문에서 광역자치단체장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을 다르게 구분하고 있으면 문제 푸실 때 주의를 좀 해주셔야 돼요.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특별시, 광역시의 시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시가 같은 시처럼 보이지만 그 법적 지위가 좀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세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은 광역자치단체장이고 그냥 일반 시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 라는 거. 자, 마지막으로 벌칙 규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법조문에서 벌칙 규정을 명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자, 첫 번째, 제2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자, 만약에 이렇게 벌칙이 규정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줘야 되냐. 징역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징역과 자격정지를 모두 부과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징역을 살면서 자격정지까지 처할 수 있다, 부과할 수 있다, 그런 의미죠. 반면에 제4항을 보시면 제3항을 위반하여 단말기기 고유번호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여기는 또는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또는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논리처럼 생각을 해서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면 징역을 해도 되고 벌금을 부과해도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법조문에서는 그런 의미로 사용하진 않아요. 그래서 징역 또는 벌금이라고 했다면 징역과 벌금 중 한 가지만 부과한다는 의미입니다. 징역에 처하면서 벌금까지 부과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과한 처벌이 되기 때문에 둘 중 하나만 부과한다. 만약에 둘 다 부과할 수 있거나 부과해야 되는 거라면은 위쪽에서 본 것처럼 징역과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서술을 할 거예요. 여기서는 징역 또는이라고 했다면은 둘 중에 하나만 부과한다는 의미니 잘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법조문의 체계, 형식, 내용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법조문을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 때 또 만나요.